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뉴스 여기 이슈.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터 오지은입니다. 이번 주 화제의 소식 뭐가 있을까요?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장마 소식입니다. 지난달 19일에 시작한 올 여름 장마가 3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고립되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장마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 산간에선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물벼락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통상 40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걸 생각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최근 장마의 강도가 크게 강해졌습니다. 기상이변으로 바다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여름 장마의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 빈도도 2000년대 들어 과거보다 20% 이상 증가했고요. 순수 장마철에만 강수가 집중됐던 과거와는 달리 장마가 끝난 후에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기상청은 전통적인 장마의 특징이 깨지면서 9월까지 홍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변화하는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처하고 꾸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이 10년 만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감독 후보를 물색하고 추천하는 전력강화위원회에 참여했던 박주호 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홍명보 감독 내정 소식을 전혀 몰랐다며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내부 비판부터 결국 K리그 감독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축구 팬들 사이에선 한국 축구는 고려대가 장악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과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이어 감독까지 모두 고려대학교 출신이라며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받았던 의리축구 논란까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 이어 2027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아시안컵까지 대한민국 감독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게 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목격했다 만기 출소한 가수 정준영이 프랑스 리옹에서 목격됐습니다. 이 목격담은 한 여성의 정준영 씨가 프랑스 리옹의 한 클럽에서 자신에게 접근해 SNS를 물어봤다며 본인이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고 준이라고 소개했다는 글을 SNS인 X에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정 씨와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리옹의 한 식당을 열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최근 영국 BBC가 버닝썬 게이트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중심 인물인 승리와 정준영 등 가해자들의 근황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 누리꾼은 그는 평범한 삶을 살 자격이 없다. 나라가 이런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의 비자를 보장한다는 게 놀랍다며 침묵하는 동안에 같은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끔찍하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정준영 씨는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와 단체 대화방에서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3월 출소한 정 씨는 해외 이민을 준비 중이라는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불법 약물이 든 음료수를 건네줬던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약물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불법 약물 청정국이던 우리나라는 2016년 그 지위를 잃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불법 약물 사범이 20명 이하일 때 국제적으로 청정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데 그 수치를 넘은 겁니다. 올해 정부가 불법 약물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불법 약물만 769kg, 서울 인구 전부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국과수에 따르면 2023년 의뢰된 감정은 총 12만 7,36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2022년 8만 9천 건에 비해 약 1.4배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불법 약물.
얼마나 퍼져 있고 또 어떻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후 심층 분석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여기 이슈 오지은이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역 진짜 뉴스의 진행을 맡은 저는 아나운서 김세은입니다. 오늘도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모두 모아서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해 주실 권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권역 안녕하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또 그리고 옆에는 빈센트 로펌의 남원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원호 변호사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불법 약물과 전쟁 중. 네, 오늘 불법 약물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다라고 들었는데 권혁 기자님이 직접 인터뷰해 오신 영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씀은 이제 방송에서는 불법 약물이라고 칭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마약을 말하는 건데요. 네. 현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이 마약이 그 사회 곳곳에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심층적인 취재를 했고요. 또 직접 그 마약을 경험한 그 최진묵 대표를 통해서 그 많은 그 상습 투약자들이 네. 어떻게 지내왔고 또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그 마약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단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내용인데요. 그와 네. 관련돼서 먼저 최진묵 대표의 영상을 보시면 뭐 잠깐이라도 저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 영상 보고 와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 또는 경험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달라졌나요? 똑같나요? 어떻습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권유 호기심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주변에 권유였고 요즘 마약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뭐 친구의 권유 그리고 자기 호기심 네. 이게 그냥 마주쳤을 때 만났을 때가 가장 크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또 최근에 더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어릴 때 마약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약간 환각성 물질이었던 거고 네네네. 요즘 친구들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려질 수밖에 없는 게 마약을 판매하는 곳이 핸드폰 휴대폰 아닙니까? 통해서. 네. 휴대폰이 마약을 판매하는 곳이잖아요. 휴대폰이 그렇게 그렇죠. 정의는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을 가장 잘 쓰는 사람은 청소년들, 그다음에 10대, 20대 젊을수록 잘 쓰잖아요. 그럼 마약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도 구입을 많이 하지만 향정신성 의약품 네. 그런 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의사 처방전을 받아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관리가 너무 그럼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온 동네에 상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무 병원 가면 최소한 마약은 찾아보기라도 하는데 아무 병원은 병원- 널려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이런 것 같으니까 네. 모든 의사가 모든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이게 그러네요.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과에서도 가능하고 치과에서도 가능하고 의사 라이센스만 있으면 모든 의사가 향정신성 약품을 다 처방할 수 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마약을 처음으로 접하는 통로가 SNS 있고 또 클럽 이런 데도 있다는데 클럽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요? 클럽에 가서 내가 마약을 누구한테 권하해서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요. 다 내가 준비해서 가는 거고 그 안에서 뭐 이제 극소수가 그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지. 클럽을 가기 전에 벌써 준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클럽이 막 퍼뜨리고 이러진 않는 거죠. 그렇죠. 클럽이 무슨 죄가 있나고 음악 틀어놓고 재밌게 놀게끔 만드는 건데 그런 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대표님이 아는 아이들이 이렇게 중독되는 과정 또는 어른들이 마약을 접하고 중독되는 과정 어떤 경우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중독되는 가정이 막 이거 특별나서 무슨 범죄에 노출이 돼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예. 그냥 어린 친구들이 웹서핑 하듯이 서핑하면서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왜 이게 그렇게 되냐면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아마 외국을 왔다 갔다 해요? 학생들 중에서 뭐 젊은 친구들 2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충분히 하는 것 하죠. 같아요. 걔들이 거기 가면 거기는 별거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이야. 이런 것은 큰일 나. 어렵지만 미국에서는 합니다. 이거 오면 거기다 네. 기념으로라도 합니다. 마약을 한 번만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이 여태까지 교육을 받았어. 그렇죠. 미국 갔어요. 애들 대마초 피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수업도 가고 학교도 가고 회사도 가고 네. 재밌게 놀고 몇 시간 있다가 멀쩡해지는 것들을 봐. 그럼 걔들이 생각할 때 마약?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거 마약이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 마약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왜 그러냐면 별거 아닌이라고 느껴지게끔 이제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마초 역시도 별게 아닌 게 아니거든요. 근데 대마초는 확실히 다른 약물들보다 중독성이 좀 덜하고 중독되는 과정도 급격하지 않고 천천히 중독이 된다는 것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젊은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마약 카테고리 안에 대마초, 엑스터시, 필로폰, LSD 다 모든 똑같이. 마약을 다 넣고는 한 번만 해도 큰일 난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들이 또 마약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독돼 가는 과정은 어떻고 또 증상은 어떻게 아니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약을 사용하는 건 다 호기심에 호기심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유는 어떤 그 호기심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여기서 자기가 좋은 감정을 당시에 기분 좋은 감정이라든지 어떤 걸 느끼죠. 그러니까 요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중독되는 과정이 사람들이 중독이 되면 안 좋은 모습으로 중독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사실 사용자들은 처음에 사용했는데 내가 안 좋은 걸 느꼈으면 사용하나요? 아니잖아요. 반대를 가르쳐줘야 되거든요. 사용했더니 좋은 감정이 느껴지더라. 하지만 이거는 약에 의한 가짜 감정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는 약을 한번 하면 안 좋은 형태의 사람으로 변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당사자들은 안 그래서 한 번 했는데 내가 좋은 감정을 느꼈으니까 또 하잖아요.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좋은 감정? 가짜 감정이지만 내가 그렇게 느껴지더라. 도파민이 한꺼번에 내 쏟아지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줘서 이 감정은 사람을 그런 좋은 감정으로 느끼게끔 하고 내가 성취감을 갖게끔 그런 느낌도 가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죠. 그렇게 중독이 되거든요. 당시 좋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삶을 자꾸 썩어 들어가게 하고 내가 인간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게. 하지만 좋은 감정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파민이 최대치로 분비가 되고 그 후에 오는 후유증에 대해서 교육이 없다는 그렇죠. 거죠.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민간이 해야 될 역할을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국가가 해야 될 게 치료에서는 마약 중독에서는 예방, 교육. 교육 이게 가장 큰. 왜냐하면 그게 재활을 아무리 잘해도 예방 교육이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치료가 아무리 잘해도 예방 교육이 안 되면 가장 기초적인 게 예방 교육,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할 수 있게 자꾸 캠페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마약 중독자는 괴물이 아닙니다. 마약이 괴물이다. 처음에 이제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 또는 저희가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 마약의 실태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약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약류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 마약의 종류를 보면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 종류가 있는데요. 마약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아는 모르핀, 그다음에 코데인, 테바인 이런 양귀비 아편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마약의 종류에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의사 처방에 의해서 진통제 효과를 줄 수 있는 굉장히 센 어떤 그 약품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희가 또 아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 화면에 보이는 것은 미국에서 이제 직접 그 미국은 지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마가 합법화된 주기 때문에 저런 모양으로 해서 이제 대마를 판매하게 되는데 캔디, 초콜릿, 음료수, 병 종류에서 저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에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그 교류가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든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미국에 유학을 갔던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갔던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마약의 종류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마약이기도 한데요. 변호사님 그 인터뷰를 보시고 변호사님도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 최진묵 센터장이 말한 대한민국의 마약 실태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혹시 기자님 아이스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이스하면 뭐 저는 이제 물론 취재를 통해서 알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얼음. 얼음.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그런 얼음이고. 것들만 아이스크림. 떠오르게 되죠. 아이스크림 떠오르고 혹시 네. K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K. K? K는 뭐 코리아, K, 뭐 코리아. K 네. 푸드 뭐 이런 네. K-팝 이런 게 K-컬처. 떠오르죠. 네, 그런 게 네네. 떠오르죠. 그런데 구글에서 아이스 또는 K를 검색하시고 판매를 붙이시면은 전혀 다른 검색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뭐냐면은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텔레그램들이 뜨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아이스, K 이런 것들은 이제 마약의 은어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한국어로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수천 페이지가 뜰 정도로 마약이 급속도로 이렇게 한국에 퍼져 있게 된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마약을 전문으로 거래하는 어플도 등장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런 불법 약물들, 마약은 어디서 접하게 되나요? 처음 접하게 되는데 어딜까요?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제 해외 경험이 많은 이제 사람들이 급증을 하게 되었고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비교적 이제 마약에 대해서 문화적으로 좀 관대한 나라들의 경험을 하던 세대들이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그런 마약을 잊지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 마약을 이제 국내에 반입을 해서 경험하는 것들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에서도 마약 사범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그 남 변호사가 지금 이야기한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류적인 네.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LA 현지에서 마약 취재를 했을 때에는 네. 그쪽에서 그 지금처럼 그 미국에 있었던 그런 네. 친구들이 또는 미국에 있었다가 또 한국에서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쪽에 현지 지인이랑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지 지인을 통해서 국제 택배를 통해서 미국에서도 상당량의 마약이 매년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걸리지 않나요? 국세청이나 네. 이런 세관이나 이런 데 걸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 예전에는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대량으로 밀매를 하는 형식을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에서는 선박의 컨테이너 이런 데를 통해서 중국 등지에서 이렇게 밀반입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형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EMS라는 항공 우편을 통해서도 네, 우체국을 통해서 네, 우체국 맞습니다. 택배. 소규모로 반입을 하는 이제 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많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해외 직구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마치 이제 해외 직구를 하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마약을 반입하는 이제 형태가 많아졌던 거죠. 그럼 소규모로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적발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물론 이제 관세청 그러니까 이제 그 인천세관이라든지 서울세관, 뭐 부산세관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반입되는 EMS의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전수를 다 조사를 하고 적발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마찬가지로 그 남면 변호사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알리하고 테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직구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도 네. 거의 몇백만 개의 물동량들이 있고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도 물론 전수 검사라고 하긴 하지만 네. 들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뭐라고 치밀하게 들어와야 된다 그럴까요? 뭐 어떤 디테일하게. 시리얼에 네. 숨겨서 들어온다거나 네. 초콜릿에 담겨져서 들어온다거나 야구 배트에 들어온다거나 의류 안에 들어서 같이 들어온다거나 네. 어떤 굉장히 숨길 수 있는 최대치를 숨겨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입국할 때에도 직접 들고 들어오는 친구들도 통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원래는 마약 청정국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들 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급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해외 경험이 많은 이제 유학생들이나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이 이제 유입이 됐던 부분들이 촉발이 된 것은 이제 마약의 어떤 이제 시초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제 현상들이 급증하게 된 것은 강남의 클럽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클럽 문화의 일종의 사실은 이제 놀이 문화로서 마약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런 것들이 강남 클럽의 문화로서 정착을 하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급속도 마약의 경험이 없던 자들도 클럽에 출입을 하면서 마약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급증을 하게 됐던 것이죠. 네.
마찬가지로 저도 LA에 있어서 경험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해드리면 네. 사실은 한국의 이 클럽 문화 그리고 클럽에서의 마약 문화 그리고 클럽에서 하는 EDM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신이 나잖아요. 네. 근데 그러한 그 음악들을 들으면서 마약을 하는 것들은 LA에 있는 대부분의 클럽에서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그렇게 행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 클럽 안에서는 정말 마약을 하러 그 클럽을 가고 그리고 최근에는 마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굉장히 낮아졌고 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에 대한 교육이 사실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약에 대해서도 정말 그렇게 한두 번 클럽을 가서 마약을 시작하게 되는데 굉장히 적은 양이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중독이 되고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최소한의 흡입을 하게 되면 노는데 굉장히 흥겨워지는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술을 보니까 마신 그런 기분일까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네. 술을 예전에는 클럽에 술도 마시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는 네. 차라리 마약을 하러 클럽을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클럽이 그런 마약을 할 수 있는 온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네. 문화 자체는 미국에서부터 들어온 것이 맞고 또 그 안에 있는 어떤 저희들이 흔히 아는 속된 말로 뭐 물뽕이니 GHB니 네.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부터 많이 들어온 내용이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던 많은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들어온 경우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약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공급이 되고 있을까요, 변호사님? 말씀드렸던 클럽이 사실은 그 역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이제 수요하는 이제 손님들이 많아지게 됐고요. 클럽에서는 당연히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 주어야 하게 됩니다. 속칭 이제 우리가 클럽의 이제 MD라고 하죠. 영업진들이 그런 이제 손님들의 수요를 알게 됐고요. 그런 이제 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손님들을 위해 마약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지금 최근에 강남의 클럽 문화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으로까지 발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저도 이 역시 그 취재를 통해서 그 클럽과 관계된 분들을 한번 만났는데 네. 모든 클럽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를 먼저 띄웠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버닝썬 사태가 일어난 다음부터 그곳에 근무했던 MD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그 MD들이 나가서 현재도 클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활동하고 있고 클럽은 그런 어떤 놀이 장소로는 제공이 되고 또 마약이 오고 갈 수 있는 장소로는 제공이 되지만 클럽 자체에서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힘을 줘서 강조를 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 중에는 이제 클럽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클럽들이 일부 있다라는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마약 중독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먼저 말씀을 네네.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왜 10대, 20대, 뭐 많게는 30대까지의 마약 중독 연령층이 갑자기 낮아진 이유, 갑자기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그 시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몰랐다가 지금 인원이 더 많이 보이는 걸까요, 변호사님? 사실 이제 요즘 세태를 이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SNS를 활용하는 이제 빈도나 정도가 훨씬 과거에 비해서 이제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SNS에 아무래도 이제 접근성이 좋은 세대는 나이가 어리고 이제 그런 SNS에 대한 이제 경험의 어떤 수준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마약이 한국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이제 가장 큰 그런 경로라고 하면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이제 어플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SNS를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텔레그램 같은 비공개 어플을 통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 젊은 세대들이 점점 더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3, 4년 내에 거의 네. 한 두세 배 이상 젊은 층이 물론 전체적인 퍼센트에서는 작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급속도로 젊은 층이 마약 사범들이 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마약의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걸 어린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나요? 그 제가 인터뷰한 그 클럽의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벤트성으로 네. 싸게 공급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싸게 네. 공급하고 그다음에 네. 거의 무료로도 주기 때문에 네. 굉장히 좀 접하는 데에 그 어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약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정가를 점점. 받아가면서 가격은 아무리 올려도 마약을 찾는 손님들은 끊임없이 오게 네. 되는 거죠. 저 그래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마약 사법 이 네. 그래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대, 20대가 이제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SNS를 이제 폭발적으로 사용하게 된 시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권 기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제 마약을 이제 판매를 할 때도 소위 이제 처음 유입되는 이제 그 초기 이제 그 신규 가입자들한테는 마약을 이제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무료로 공급을 한다든지 저가에 공급을 이제 하는 형식으로 사실 우리가 세일즈나 마케팅을 할 때 하는 이제 그런 기법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한 구매자들이 이 마약이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다시 찾게 되는 순간 그 마약에 대한 이제 가격은 이제 2배, 3배로 이제 뛰게 되는 것이고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마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이제 금전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것도 사실 불법적인 부분도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겠는 이제 현상이 사실은 그렇게 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또 한번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강남에 있는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에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메가 AHD인가요? ADHD 네. 아니 마약인데 이거 하면 피로 회복되고 그 집중이 잘 돼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새로운 에너지 네. 드링크다라고 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줬어요. 실제로요? 네, 실제로 무료로 나눠줬고 더 웃긴 건 네. 거기 안에다가 부모님 연락처하고 학생 이름하고 다 적게 했어요.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당신 아들이 마약을 했다라고 부모님을 협박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이제 있었던 이제 사건이고요. 네. 사실 이제 뉴스나 보도를 통해서 많이 이제 알려졌던 사건이고요. 실제로 제가 서울 구치소를 갔을 때 그 마약 음료를 나누어 줬던 그 이제 용의자 이제 구속이 되었던 이제 피고인을 실제로 제가 면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접 만나셨군요. 네, 직접 네. 만났었고요. 이제 서울 구치소에 저희가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변호인 접견을 하게 되는데 네.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저도 우연히 알게 돼서 이제 면담을 한번 진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약을 이제 본인이 제조했던 분은 아니었고 해외에서 이제 제조를 하고 국내에서 마치 이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듯이 이렇게 모집을 해서 그분 자체가 마약인 건 알고 있었죠. 나중에 알았다고 이제 나중에.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도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뭐 조사를 해봐야 그렇겠네요, 재판에서. 되겠지만요. 어쨌든 이제 그 설명을 하기로는 자신은 처음에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이렇게 접근을 했다가 이렇게 나눠주는 음료가 조금 이상한 것은 나중에 자기도 이제 알게는 됐다. 그러나 이미 그 깊이 가담을 이제 하게 된 상황에서는 발을 이제 뺄 수가 없었다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어떤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이제 마약이 어떻게 지금 유통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악용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우유하고 마약하고 필로폰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같이 섞어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정말 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 다시 한번 마약 중독 이야기로 돌아와서 유명인들의 이제 마약 중독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로는 1년여 전에 이제 유아인 씨의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이제 프로포폴을 이제 맞은 것이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코카인 등의 이제 다른 마약들도 상습적으로 투약을 한 정황을 이제 발견을 해서 수사가 진행이 됐던 사건이 있고요. 최근으로는 이제 오재원 전 두산 이제 프로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유흥업소 등에서 투약을 하고 또 자신의 후배들에게 마약을 이제 대리구매 시키거나 보관시킨 사례도 최근에 적발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요즘 최근 들어서 또 여성들이 이렇게 중독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경향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마약에 대한 이제 문턱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약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거죠. 특히나 이제 자신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마약을 한번 손을 대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그것을 생각하는 이제 죄의식이 없이 사실 마약을 같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네. 또 그런 이제 관계적인 특성이 있다 보니까 사실 마약을 이제 한번 하게 되면은 일반인이 느끼기는 이제 힘든 정도의 이제 쾌락을 느낀다고 하고요. 그것이 이제 성관계와 결합이 됐을 때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이제 쾌락을 한번 맛보게 된다고 하는 분석적인 네. 이제 결과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에는 조금 이제 강력 사범들이나 남성들 위주로 마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최근에는 여성 이제 마약 중독자들도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기자님, 그러면 이 중독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치료하기 위한 재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치료하기 위한 재발 방법은 사실 마약을 안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고요. 아,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한다. 네네네. 그리고 뭐 변호사님 좀 남월의 변호사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을 끊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는 마약 자체가 그 뭐 마취형 마약이 있고 흥분형 마약이 있고 환각성 마약이 있고 각성형 마약이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뭐 몸에 받아들이게 되면 순간적으로 몸에 있는 모든 그 말초신경, 그다음에 그 신경계를 자극을 시켜가지고 거의 평상시에 나올 수 없는 평생에 있어서 나올 수 없는 도파민의 최대치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은 도파민은 네. 굉장히 즐거운 생각이나 몸이 즐겁거나 마음이 즐겁거나 반응할 때 굉장히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게 도파민인데 네. 이 도파민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최대치를 끌어올리게 나오게 해서 몸을 굉장히 기분 좋게는 해주지만 이 기분 좋게 되는 그 부분이 가짜인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번 그런 극한의 어떤 상황을 맛봤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을 통해서 끊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중독성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마약을 접하는 그 환경, 즉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동년배 또는 친구들이 조금이라도 그걸 하고 있으면 대부분 옆에서 같이 하게 돼요. 그건 왜냐하면 그렇죠. 네. 만나다 보면 이 친구가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네. 평상시에 이 친구가 마약을 하더라도 저는 안 하거든요. 네. 많이 권하지도 않아요, 친구들이. 네네. 왜냐하면 근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나도 중간에 한번 힘들 때 야 조금만 해봐 자기가 먼저 오히려 달래서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마약은 재범률이 상당하고요. 마약을 복용한 사람들한테 이제는 마약 더 이상 안 해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또 한다고 할 것 같아요. 또 한다고 하는 대답도 하긴 하는데요. 네. 마약은 그냥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지금 안 하는 중이다라고만 얘기하지 끊었다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게 1년이 됐든 네.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마약이 눈앞에 보이면 마약을 다시 하게 되는 게 마약의 중독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는 게 없다라는 네, 그래서 말씀이시네요. 재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각 지역에 뭐 재활센터가 몇 개 있다가 지금은 굉장히 축소가 됐는데요. 그 축소가 된 그 이유는 뭐 또는 법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네. 이런 축소된 재활 단체의 이런 형태가 많이 좀 나와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마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더 이상은 마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을 수 있도록 단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든 지역단체에서 조금 많이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께도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 불법 약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예방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는 마약 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마약에 대해서는 DEA라고 해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수사기관이 있고요. 네. 굉장히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는 선처가 없습니다. 사형을 집행을 할 정도로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고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마약이 급속도로 퍼진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마약 사범에 대한 이제 처벌도 그만큼 아직까지는 다른 해외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한국의 마약 사범들이 급증을 하고 있고 그것도 중독에 대한 폐해가 심한 만큼 그 처벌도 그에 비례해서 강하게 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제도적인 법 개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 마약 사범이라고 말하는 그 범주에 이 중독돼 있는 이분들도 물론 들어가는 있겠지만 공급책이나 판매책 또는 그것들을 권유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마약이라는 범죄는 절대 혼자서는 할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마약 밀수가 있고 유통이 있고 판매가 있고 구매가 있고 투약이 있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마약의 어떤 유통 어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그 어떤 절차적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우위를 매기기는 힘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마약을 이제 유통하고 판매하고 만들고 제조하고 그렇죠. 밀수한 자들이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면 국내에 그런 많은 이제 중독자들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처벌을 한다고 하면 조금 차등을 둬서 그런 전자와 같은 분들 이제 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범죄자들에게는 좀 더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공감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지금 한 지가 거의 뭐 6, 70년, 7, 80년 됐는데 그렇죠. 네. 현재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고 일부 네. 그 비난하고 있는 분들 중에 그 사람들은 월남 전쟁보다 베트남 전쟁보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전쟁보다 그리고 이라크 전쟁보다도 길게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못 끝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약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변호사님께서는 법률가시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마약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부터 마약에 대한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한 교육을 하다 보니 마약을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마약에 대한 중증도, 마약이 뭐 중독이 되는 것과 중독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미리 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약 이야기는 여기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지난주에 이어서요. 젠더 갈등 2부입니다. 이 소식은 구소윤 캐스터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우리는 젠더 갈등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젠더 갈등을 넘어 젠더 전쟁이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나의 불행은 너의 행복 탓이라는 논리. 젠더 전쟁 짚어봅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선일보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한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6%가 한국 사회 남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20대가 79.8%로 가장 높았고 20대에서도 여성이 82.5%로 가장 크게 동의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할 후보를 정할 때도 10명 중 4명이 후보의 젠더 공약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습니다. 20대에서 50.6%로 가장 높았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차별이었습니다. 20대 남성 절반 이상은 이미 평등한 세상에서 군대는 왜 남자만 가느냐고 반발했습니다. 할당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 등 여성의 사회 진출을 위해 고안된 모든 정책 또한 남성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70.1%는 취업이 남성에게 유리하다며 구조화된 성차별에 분노했습니다. 일과 자유를 구속한다면 결혼, 출산, 육아를 보이콧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국 사회 젠더 갈등에 대해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한국을 예로 들며 미국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미국도 젊은 남녀 간의 정치적 이념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정치인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예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들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이 미국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외신이 한국의 젠더 갈등을 분석해 경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1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젊은 남성과 여성이 갈라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국이 경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대 남녀 갈등의 이면엔 어떤 것들이 응축되어 있을까요? 저성장 시대 급감한 일자리와 증폭된 고용 불안은 남녀를 서로의 생존 경쟁자로 지목하게 했습니다. 공감과 배려 대신 승자 독식을 가르치는 입시 위주 교육 현장은 혐오가 싹트기 좋은 환경으로 전락한 것이죠. 하지만 위기는 늘 기회였습니다. 20대 남녀의 절규는 대한민국의 교육, 복지, 고용, 저출산 정책까지 새틀짜기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불평등을 바로잡고 이해와 관용으로 바로잡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브리핑 구소윤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 젠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젠더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 변호사님?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이제 결합된 어떤 형태의 이제 갈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 이제 성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제 관념이 많이 이제 붕괴가 되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남자도 이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여성도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아이러니하게 성 역할이 이제 붕괴되는 이 시점에 남녀에 관한 이제 젠더 갈등이 새로운 이제 갈등의 요소로 부각이 되는 이제 아이러니한 현상이 또 발생하는 거죠. 그 아까 저희 캐스터가 이제 이야기해 준 대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특히 20대가 인식하는 젠더 갈등의 심각성이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를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혁 기자님? 저는 20대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한 20년 이상을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살았던 경험과 그리고 한국에서 지내면서 이 20대와 그 이상의 어떤 상황적인 걸 좀 보면은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뭐 의견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공공장소 또는 뭐 주차장이 큰 곳에 가면은 가까운 쪽 주차장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라고 쫙 깔아놨더라고요. 그죠. 네. 그럼 저는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왔을 때는 그 주차장이 거의 안 됐어요, 차를. 그러니까 남자기 때문에 거기는 안 네네. 됐는데 이렇게 네. 다른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렇게 돌고 있는데 다른 남자분들 거기다 다 대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회 의식적으로 일반인들한테도, 그리고 이런 어떤 젠더의 이슈에 관계없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도덕적인 개념에서 이게 이렇게 서로 맞춰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대가 아닌 또는 우대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 자체가 다른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네. 차별적이라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20대가 많이 모여 있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 또는 네. 다른 어떤 그 자기들만의 공유하는 폐쇄적인 사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문제적인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다 보니까 네.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남 변호사님께도 이제 동일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대가 인식하는 이 젠더 갈등의 심각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SNS 현상하고도 또 이제 무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위 이제 확대 재생산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이제 권혁 기자님 말씀해 주셨던 이제 여성을 우대하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정책이나 제도의 이제 기능 이런 부분들을 이제 부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에 반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이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도를 하고 또 SNS를 통해서 이제 널리 퍼지다 보면 이거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긴 한데 남성인 나는 왜 이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어야 하지? 이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담이 SNS를 통해서 퍼지다 보면 이것은 이제 남자와 여자의 갈등의 대결 양상으로 비화되는 경우들이 이제 존재를 했던 것이고요. 이런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남 변호사께서도 맡았던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제가 들었는데, 동탄에서 있었던 헬스장에 관련된 내용, 그 내용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도 이렇게 좀 한쪽으로 편협하게 좀 경찰에서 우선 먼저 이렇게 좀 다가가지 않았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네, 동탄 이제 화장실 이제 침입
이제 누명 사건이라고 그렇죠. 일단 명명이 네. 이제 되고 있는데요. 네. 사건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동탄에 왔던 한 남성이 자신의 아파트 이제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다가 이제 귀가를 했는데요. 그 다음 날에 경찰이 오더니 당신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엿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피의자로 입건이 됐으니 이제 조사를 받으러 오라라는 이제 통보를 받았던 것이죠.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신고 여성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허위의 사실을 고소를 한 것으로 밝혀졌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던 일이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를 했던 것이고요. 그 이제 여성의 말만 믿고 경찰에서는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을 시켰던 것이죠. 네. 여성이 신고한 이유는 뭘까요? 그 여성이 이제 했던 이제 변명도 사실은 조금 황당하긴 합니다. 뭐냐면 자신이 이제 정신병력이 있었고 약을 이제 먹는 이제 상황에 약을 먹게 되면은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경찰에서는 이러한 이제 약을 먹었다고 해서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 자체는 이거는 허위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로 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무고죄로 오히려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하는 촌극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네. 이 아까 전에 저희 캐스터가 이제 설명을 해줬듯이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젠더 갈등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에서도 뭐 마찬가지 이제 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어떤 정책이나 제도 또는 이제 문화가 있을 때 그러한 이제 문화들의 이제 선기능보다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역차별을 받는 이제 남성의 경우를 이제 SNS에 올리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이제 극단적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SNS, 인스타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은 사실 게시글도 게시글이지만 그 밑에 달리는 이제 댓글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팅을 이제 자신의 포스팅으로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서 확대 재생산이 되는 이제 경우도 많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제 남녀 갈등으로 이제 조장을 하고 댓글들이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해외에서 주목을 많이 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논쟁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페미니즘이 상당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여성의 인권과 그리고 여성의 어떤 차별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쳐나가겠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펼쳤던 게 젠더 갈등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됐었고요. 네. 네, 그리고 현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준석 그 전 당대표나 국민의힘 당대표나 지금 개혁신당에 있는 그 의원 같은 경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좀 전에 나눈 것처럼 여성가족부의 폐지, 또 다른 뭐 20대의 또 다른 불평등 이런 것들을 정치권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갈라치기 느낌으로 해서 표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해외에 있는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 경우죠. 네. 그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 이 젠더 갈등 해결 방안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법적 제도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사회적인 어떤 사회 문화적인 접근도 사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 또는 사실 뭐 여성뿐만 아니죠. 뭐 노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어린이를 보호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이제 제도적인 어떤 부분이 개선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어떤 이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런 약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강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조금 이제 내려놓는 측면이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 내놓는다고 해서 이걸 나만이 겪는 이제 불편함을 너무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조금 더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권혁 기자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은 법과 제도를 정확하게 정비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군대에서 있었던 이번에 훈련병이 죽었던 여자 중대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제대로 수사를 하고 또
그 문제 없이 했다면 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더 했다, 더 봐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 거고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법과 제도 안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번째 함께 해주셨는데 남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뭐 주제들이 주제인 만큼 사실 굉장히 뜨거운 논쟁이 될 법한 주제들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다루고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이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이런 이제 토론들이 좀 많은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에 조금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